인간의 마음을 읽는 식물. 벡스터가 동부 지역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캘리포니아주의 로스가토스에 있는 IBM의 마르셀 보겔이란 한 건장한 화학 연구원은 IBM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에게 창조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준비 작업을 착수하던 그는 이내 그것이 매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창조성이란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창조적인 인간이란 무엇일까? 프란치스코의 성직자가 되기 위해 수년간 신학 공부를 했던 보겔은 이 문제에 골몰하다가 마침내 12차례에 걸친 2시간짜리 강의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 보겔이 이 창조성의 영역 안으로 맨 처음 뛰어들었던 것은 반딧불은 어떻게 빛을 내는 것일까를 궁금해하던 어린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렸을 때 그는 반딧불의 불빛과 같이 열을 내지 않는 냉광에 관한 자료가 도서관에서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에 관한 책을 쓰겠노라고 말했었다. 보겔과 시카고 대학의 피터 프랑스하임 박사의 공저로 액체와 고체에 있어서의 냉광과 그 실용이라는 책이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 일이었다. 그 2년이 지났을 때 보겔은 샌프란시스코에 보겔 냉광 회사를 차려 그 분야의 선도자가 되었다. 이후 15년 동안 보겔의 회사에서는 많은 상품들을 개발해냈다. 형광 크레용, 벌레잡이 형광 꼬리표, 지하실이나 하수도 또는 빈민가 등지에 쥐가 다니는 길을 쥐 오줌으로 알아낼 수 있게 하는 흑광 탐지장치 같은 것 외에 뉴에이지 포스터의 대종을 이루는 환각적인 색채 따위가 그것이다. 1959년대 중반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업무에 실증을 느낀 그는 회사를 팔아버리고 IBM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력기구나 전기광학장치, 액정의 구조 등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컴퓨터 정보의 저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발명을 하여 특허를 얻기도 했다. 수많은 연구로 그가 받은 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산호세에 있는 그의 집 벽을 온통 도배할 정도였다. IBM이 그에게 요청한 창조성에 관한 세미나 진행에 일대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것은 세미나 참가 수강생 중 한 사람이 팩스터의 연구에 관한 기사가 실린 보물선이라는 잡지를 가져와 팩스터의 연구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었을 때였다. 그는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그 기사를 처음 접한 순간 팩스터란 인물은 지독한 협잡꾼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레기통에다 내던져버렸다. 처음엔 부인하기 마련이지. 그렇게 되지. 그러나 그 연구에 관한 기사는 무언가 그의 마음 한구석을 잡아 끄는 데가 있었다. 복음 아니야? 거의? 이렇게 벡스터에 감겨든다. 며칠 후 보겔은 그 기사를 다시 읽어보고는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다. 수강생들에게 그 기사를 읽어주자 조소를 짓는 쪽과 호기심을 갖는 쪽으로 반응이 양분되어 나타났다. 얼마간 시끄러운 소란이 있은 끝에 식물에 대한 실험을 직접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됐다. 그날 저녁 한 수강생이 보겔에게 전화를 걸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최근 5회 벡스터의 연구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심리분석기라는 기계의 도면도 실렸더라고 알려왔다. 그것은 식물의 반응을 찾아내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데 알맞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것을 장만하는 데는 $25도 채 안 들고. 오. 보겔은 수강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팩스터의 성과 중 몇 가지를 재현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이 되었음에도 그 셋 중 어느 한 그룹도 성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보겔만이 팩스터의 실험 중 몇 가지와 똑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즉, 그는 식물이 잎사귀가 찢기게 될 것을 예감하고 반응을 보인다든가
또 불에 태워질 것이라든가 뿌리째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을 제안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보겔은 어째서 자신만이 그 실험에 성공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미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큰 흥미를 보였었다. 마술이나 심령학, 최면술 같은 것에도 깊이 빠져들어 10대에 벌써 최면술사로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다. 보겔을 특히 매료시켰던 것은 프란츠 메스머의 이론,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우주의 유체가 몸속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가 교란되어 있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는 이론과 에밀 쿠에의 이론, 자기 암시를 통해 무통분만과 자가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한 이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심적 에너지 이론. 이 심적 에너지라는 말은 칼 융에 의해 보편화된 용어인데 그는 이 정신 에너지를 육체적 에너지와 구별하면서 양자는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믿었다. 같은 것들이었다. 보겔은 만약 심적 에너지가 있다면 이 또한 다른 에너지들처럼 저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그는 IBM의 실험실에 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골똘히 생각하던 그는 마침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친구 비비안 윌리에게 왜 여자친구랑 도움을 요청했다. 여자친구가 마침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 마침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지. 보겔이 보여준 화학 물질들을 살펴보고 난 그녀는 자신이 보건대 그것들 중에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이 없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겔은 자기가 부탁했던 화학 물질은 무시한 채 그녀 자신에게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정원에서 버밀귀 잎사귀 2장을 뜯어다가 하나는 침대 옆에 탁자에다 다른 하나는 거실에다 놓아두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저는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잎사귀를 바라보겠어요. 계속 살아있으라고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기로 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로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이 왔다. 보겔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그녀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버려둔 잎사귀는 갈색으로 변한 채 썩어가고 있었는데 머리맡에 두고 매일같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잎사귀는 여전히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정원에서 갔다 온 것처럼 말이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채 잎사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그 어떤 힘의 실체를 본 듯했다. 보겔은 그녀와 같은 실험을 보려고 IBM의 사무실 밖에서 느릅나무 잎사귀를 3장 땄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침대 옆에 유리판 위에다 올려놨다. 매일 아침 식전마다 그는 그 유리판 위에 새 잎사귀들 중 양쪽 가장자리의 2 잎사귀들에게 계속 살아있으라고 자상하게 권하면서 약 1분간 그윽히 들여다보았다. 가운데 잎사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주일이 채 못되어 가운데 것은 갈색으로 시들어갔으나 가장자리의 2 잎사귀는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며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 2장의 잎사귀들이 나무에서 뜯겨질 때 입은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비비안은 그녀대로 실험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다른 하나가 완전히 갈색으로 발라 비틀어졌음에도 2달간이나 싱싱함을 유지해온 그 잎사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겔은 자신이 심적 에너지의 힘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굳게 믿었다. 만일 정신력이 잎사귀를 푸르게 유지시킨 거라면 액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사실 이 액정에 관한 연구는 그가 IBM에서 줄곧 탐구해오던 과제이기도 했다. 보겔은 현미경을 통해 300배로 확대한 액정의 천연색 슬라이드를 수백 장이나 갖고 있었다. 영사기를 통해 보면 그것들은 마치 뛰어난 추상화가가 그린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보겔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현미경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무언가가 보이는 활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현미경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느끼지도 못했을 그 무언가를 시각의 작용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잡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느끼게 된 후로 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감성의 인도를 받아 조명 조건을 조절하여
인간의 눈이나 카메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기록될 수 있게 하려 한다. 그리하여 보겔이 추론해낸 것은 결정이 고체의 물질적인 상태로 되는 것은 그 상태를 예견하는 전 형태 또는 순수한 에너지의 환상에 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겔은 예를 들어 식물이 자신을 불태워버리려 하는 인간의 의도를 알아채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그런 의도가 모종의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았다. 1971년 가을에 보겔은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식물 연구를 중단했다. 그러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에 관한 책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지나 서미네러 박사의 이야기가 인용된 보겔의 연구에 관한 기사가 산호세의 머큐리지에 실리고 그것이 AP통신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가자 보겔은 여러 가지를 묻는 전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보겔로 하여금 다시 연구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주었다. 보겔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식물의 반응을 정밀하게 관찰하려면 식물의 잎에다 전극을 연결시키는 방법부터 개선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야만 진공청소기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전자파 따위를 제거할 수 있을 듯 싶었다. 그러한 것들은 그래프에 나타나는 기록 등의 영향을 미쳐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그래서 백스터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실험을 소음이 없는 한밤이나 새벽을 택해 하지 않았던가. 보겔은 필로덴드론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그 반응 속도가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느리며 또 어떤 것은 뚜렷하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서의 식물뿐만 아니라 각각의 잎사귀들도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듯했다. 전기 저항이 큰 잎사귀는 실험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했고 수분을 많이 함유한 싱싱한 잎사귀가 가장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식물들은 때에 따라 활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이기도 했다. 하루 중 어느 때 혹은 한 달 중 어느 날은 대단히 반응을 잘 나타내지만 어느 때에는 아주 게으르거나 침체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혹시 전극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뭇가사리의 추출물에다 끈적거리는 카리껌과 소금을 넣고 반죽한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었다. 그것을 잎사귀에 발라놓고는 그 위에다 잘 연마한 가로세로 2.45cm, 두께 1.27cm의 가벼운 스테인리스 전극을 부착하였다. 이제 점액질에 한 천액이 굳어지면 전극이 단단히 고착되는 것이었다. 그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그맣고 가벼운 전극을 잎사귀에 연결시켰다는 것은 그 전까지 일반적인 전극을 연결시켰을 때 생겼던 압력으로 인한 실험 변수들을 사실상 제거하였다는 의미이다. 보겔은 이 장치로 변수로 인한 진동 없이 완전하게 좁고된 도표상의 기준선을 얻을 수 있었다. 예상 밖의 영향을 줄 요소들을 배제시킨 후 보겔은 1971년 봄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다. 그것은 필로덴드론이 사람과 교감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변수가 제거된 기준선을 얻어낸 검률계에 연결된 필로덴드론 앞에 서서 긴장을 완전히 푼 채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손가락을 그 식물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뻗었다. 그러면서 마치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아주 다정한 감정을 그 식물에다 쏟아부었다. 그가 그럴 때마다 도표에는 상향을 그리는 일련의 진동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보겔은 식물로부터 분출되고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을 손바닥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3분에서 5분쯤 지나면 보겔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식물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식물이 보겔의 수고에 대한 답례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보겔은 자신과 식물 간의 상호 교감이 마치 연인이나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즉 서로를 보다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열망은 에너지를 격정적으로 쏟게 만들어 마침내는 기신에서 재충전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겔과 식물은 마치 연인들처럼 희열과 만족감으로 충만해 있는 듯했다. 이제 그는 식물원에서 감수성이 특별히 예민한 식물을 쉽사리 골라낼 수 있었다. 여러 식물들 위로 손을 뻗어 어루만지듯이 흩으면 어느 식물에게서는 처음에는 약간 서늘하다가 차츰 전기 파장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백스터와 마찬가지로
식물과의 거리를 넓혀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집 밖에서, 다음에는 몇 구역 떨어진 곳에서, 심지어는 13km나 떨어진 로스카토스의 실험실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각기 다른 두 식물을 똑같은 기록기에다 연결시킨 후 그중 한 식물로부터 잎사귀 한 개를 잘라냈다. 그러자 다른 두 번째 식물이 동료의 아픔에만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보겔이 주의를 기울였을 때에만 나타냈다. 보겔이 그 두 번째 식물을 외면한 채 첫 번째 식물로부터 잎사귀를 잘라낼 때는 그 반응이 훨씬 미약하게 나타난 것이다. 식물과 보겔의 이러한 관계는 마치 공원 벤치 위의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다가 이윽고 그중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전까지는 행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했다. 보겔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요가의 대가들이나 선과 같은 깊은 명상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명상 중에 있을 때 주위의 방해 요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뇌파를 검사해보면 명상 중일 때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는 식물과 접하는 데 필요한 회로와 완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식물은 행복과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초의지적인 마음을 집중시키면 식물은 잠에서 깨어나 예민한 감각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식물과 인간은 서로 감응할 수 있게 되어 일체감을 갖고 제3자라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또 그것을 식물을 통해 기록할 수도 있다. 보겔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자신과 식물 간의 서로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데는 불과 몇 분, 길어야 30분 정도의 시간이면 좋겠다.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보겔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자기 신체 기관의 외부 자극에 대한 감각 반응을 가라앉히면 식물과 자신 사이의 에너지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식물과 자신 양쪽에 잠재되어 있는 생체 전기의 균형이 맞추어지면 식물은 이제 더 이상 소음이나 온도, 주변의 다른 전기장이나 다른 식물 같은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보겔 자신, 즉 식물 자신과 마음을 맞춘 사람, 어쩌면 최면을 걸었음직한 사람인 보겔에게만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 보겔은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 식물에 관한 실험을 해보여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방 텔레비전 프로에서 식물은 보겔의 심리 상태의 다양한 변화, 대담자의 질문에 대한 당혹감으로부터 식물과 조화로운 상태로 상호 교감을 나누게 되었을 때의 조용함까지를 도표에다 생생하게 나타내 보였다. 보겔은 또 ABC 텔레비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프로의 프로듀서에게 식물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심리, 방송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강렬한 감정을 급격히 방출하는 따위를 포함한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는 식물을 진정시켜 식물로 하여금 다시 주변 환경에 대해 일상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했다. 자신의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청중을 위해 마련된 강연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보겔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다. 인간과 식물이 교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식물은 우주에 뿌리를 둔 감정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본다면 식물은 장님이자 귀머거리, 벙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인간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예민한 생명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식물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겔은 미국 인디언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예로 들었다. 그들은 그 일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기운이 부족해지면 숲속으로 들어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소나무의 등을 기대어 그 식물의 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거 하러 가야겠다. 양파를 활짝 보겔은 흔히 의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정신집중 상태에 대한 식물의 감수성을 보여주려는 참에
청중들 중에서 의심을 품거나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에게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요가에서 배운 복식호흡법을 실시한 결과 청중들 중에서 적대감을 보이는 그들만을 따로 분리시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난 후 그는 라디오의 채널을 돌리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른 심상 쪽으로 돌렸다. 청중들 중에서 느껴지는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효과적인 교감에 장애를 주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대중들 앞에서 실험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러한 변수를 없애는 것이다. 만약 이 일에 실패한다면 식물이나 장치들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제어하는 일종의 여과장치 역할을 맡은 존재인 셈이다. 그것은 내가 식물과 인간들이 상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에너지 일부를 식물에게 충전시켜 줌으로써 식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감수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식물과 인간과의 감흥에 있어서 특히 명심해 둬야 할 것은 식물의 그러한 반응은 식물 나름대로의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인 인간의 연장이 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후에야 인간은 식물의 생체 전기장을 통해 상호 감흥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매개로 제3자의 생각이나 감정과도 감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겔은 모든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력 또는 우주 에너지라는 생명력 또는 우주 에너지는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일체감은 인간과 식물이 서로 감흥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식물로 하여금 그 교감을 도표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과 식물이 감흥할 때 서로 간의 에너지가 교환되거나 혹은 일체화되는 것으로 보아 보겔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직접 식물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젊어서 깨달음을 얻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진 16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코프 베메가 말했듯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베메는 자라나고 있는 식물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식물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것의 빛을 향해 뻗으려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 식물의 단순한 욕망을 함께 나누고 잎사귀가 자라나는 행복감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데비 셰프라는 조용하고 다소곳한 소녀가 보겔을 찾아왔다. 보겔은 필로덴드론과 금방 친숙해지는 그녀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다. 그 식물이 완전히 평정에 잠겨 있을 때 그가 데비에게 물었다. 저 식물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니? 그러자 그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내 다른 세계로 떠난 것 같은 고요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와 동시에 기록계에는 그 식물이 심상치 않은 에너지를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는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데비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술했다. 보겔 씨는 저더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 필로덴드론 속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기 시작한 순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저 식물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했지요. 그러나 저는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제 자신이 줄기의 밑동치에 있는 문을 열고 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지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세포들과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물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줄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에다가 자신을 실었어요. 잎사귀들 쪽에 향해 다가갈 때 저는 제 상상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저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제 자신이 활짝 펼쳐진 어떤 표면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것은 제게 있어서 오직 순수 의식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식물이 저를 받아들이고 호의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오직 일체가 된 공간 속에 있다는 느낌뿐이었지 시간의 개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식물과 하나가 되었던 거지요.
그때 보겔 씨가 제게 긴장을 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매우 피곤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을 아주 평화로웠어요. 아마 식물과 더불어 저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던가 봐요. 도표 위에 기록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보겔은 데비가 식물의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파동이 멈춰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 다시 식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세포들의 모습과 그 내부 구조들을 보다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잎사귀 하나가 전극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보겔이 전극을 떼어보니 과연 잎사귀에는 전극이 닿았던 부분이 불에 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후 보겔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실험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잎사귀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 있는 낱낱이 세포들을 살펴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세포의 조직의 여러 부분에 대해 심지어 DNA 분자라는 상세한 구조까지 일치되게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 실험을 통해 보겔은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 구조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로 그 세포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언젠가는 이것으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식물의 안으로 들어가 상처 입은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능력은 1973년 그리스도 순환 이래 마침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보겔과 동료인 톰 몬텔보노가 박사, 그는 보겔과 1년 이상이나 함께 일해왔다. 의 실험이 CBS의 촬영팀에 의해 촬영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실험을 하려 했으나 식물이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자 몹시 당황했다. 보겔은 몬텔보노에게 혹시 전극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며 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CBS 기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부탁을 받은 몬텔보노는 전극을 살펴보는 대신 자리에 앉아 잠시 정신을 집중하더니 이윽고 전극을 연결시킨 잎사귀의 오른쪽 위편에 있는 세포들이 상처를 입어 그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방송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전극을 떼어내고 보니 과연 그 자리에 상처가 나 있었다. 보겔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린이들에게 식물과 감응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어린이들에게 식물의 잎사귀를 만져보게 한 후 그 온도나 감촉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했다. 그런 뒤 잎사귀의 앞뒷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 전에 그것을 구부려 탄력을 잘 관찰해보게 했다. 만약 어린이들이 자신이 느낀 감각을 재밌어하면서 설명해준다면 이번에는 잎사귀로부터 손을 약간 떼어 거기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많은 어린이들이 즉시 잔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다거나 따끔따끔한 느낌이 든다고 대답했다. 보겔은 그들 중에서도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어린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는 긴장을 풀고 식물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가져보렴. 무언가 고동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니? 그렇다면 손을 아래 위로 천천히 움직여봐. 잎사귀에 직접 갖다 대지는 말고 말이야. 그러자 꼬마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잎사귀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신이 난 아이들이 두 손을 다 움직이자 잎사귀들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얻자 보겔은 그들로 하여금 식물로부터 차츰 멀리 떨어져서 움직여보라고 했다. 보겔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초보적 훈련이다. 일단 그 느낌이 잡히면 그들은 그 힘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이들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보겔은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실험이나 백스터 실험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추측했다. 그들이 식물을 친구처럼 대하여 서로 교신을 나누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술적인 접근만을 하려 든다면 분명 실패하고 말 것이다.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선입관을 버리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심령학회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한 의사는 몇 달간이나 실험을 계속해 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못 얻었다며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
덴버시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가 한 사람도 그 점에선 다를 바가 없었다. 보겔은 이렇게 말한다. 식물과 인간 사이의 감정이입이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모두 실패와 실망만을 거듭할 것이다.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이 실험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실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발달이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철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들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들이 창조적 실험에 담긴 의미, 즉 실험 주체자가 그 실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여기서 백스터와 보겔 연구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보겔이 어쩌면 자기의 식물에다가 일종의 최면술적인 조절을 한 반면 백스터는 자기의 식물이 홀로 놔두어도 주변 환경에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겔은 어떤 사람이 식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즐거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고 했다. 보겔은 그의 식물 연구가 사실인가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찾아온 한 임상심리학자인 친구에게 4.5m가 떨어진 곳에 있는 필로덴드론에게 강렬한 감정을 쏟아부라고 말했다. 그러자 식물은 즉시 격렬한 반응을 보이더니 갑자기 실신해버렸다. 보겔이 대체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고 묻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집에 있는 필로덴드론과 자네의 것을 비교해보니 자네의 것이 영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했었네. 확실히 보겔의 필로덴드론은 기분이 아주 상했었는지 그날 하루 종일 어떠한 반응도 거부했다. 그리고 거의 2주일간이나 토라져 있었다. 보겔은 식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 혐오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어느 날 보겔은 식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보겔은 한 핵물리학자에게 어떤 전문적인 문제를 머릿속으로 한번 연구해보라고 요청했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들자 식물은 기록기에다 118초 동안 1년의 기록을 작성했다. 그래프가 다시 기준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 보겔은 그 과학자에게 이제 생각을 멈추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그렇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보겔은 과연 식물에 의해 그 과정이 도표로 나타내게 된 것인지 미심쩍었다. 몇 분 뒤 그는 그 과학자에게 이번에는 아내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식물은 105초 동안 기록을 나타내었다. 보겔은 그 식물이 그 사람의 아내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인간이 그 기록을 해독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커피를 마시고 난 뒤 보겔은 그에게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식물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105초 동안 이전 것과 매우 흡사한 기록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것은 보겔로 하여금 식물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 사고의 파장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재생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한 순간이었다. 이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분별해서 확인하고 해석해내서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기계 장치를 통해 재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내내 생각한 게 무엇인지가 명백히 밝혀질지도 모른다. 보겔은 틀림없이 무슨 숨겨진 장치라던가 속임수 같은 것이 있을 거라며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학자,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장했었던 무슨 비밀 장치 같은 게 있었는가를 살펴보라고 한 뒤 둥그렇게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식물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라고 했다. 그들은 1시간 동안이나 여러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식물로부터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엉터리 수작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려 할 때 한 사람이 섹스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 섹스? 그러자 놀랍게도 그토록 잠잠하던 식물이 갑자기 살아나서는 기록기에다 거칠게 진동하는 그래프를 그려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섹스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가 좌중에 오르고온과 같은 성적 에너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인 듯했다. 이 오르고온이라는 말은 빌헬름 라이히 박사가 발견해내서 이름 붙인 것인데 고대인들이 씨를 갓 뿌린 밭에서 풍요제를 지내며 성교를 했던 것은 실제로 식물에 자극을 주어 발육을 고치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식물은 붉은 갓을 씌운 촛불만이 밝혀진 어두컴컴한 방에서 유령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반응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그 흉가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거나 갑자기 복도 모퉁이 끝에서 낯선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 찰스는 지하실로 내려가 관뚜껑을 들어올렸다. 같은 대목에서 식물이 더욱 바짝 주의를 기울이는 듯했다. 보겔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이 상상력에 의한 공포가 사람들에 의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식물이 알아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팔로알토에 있는 스탠퍼드 연구소의 할 포터프 박사가 달걀을 2m에 연결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실험의 효과를 함께 보자면 보겔 외에 다른 과학자 5명을 초청했다. 이 2m는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인 론 하워드가 개발한 것으로서 보겔이 세미나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맨 처음 사용했던 전기를 이용한 심리 분석기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포토프는 2m에 연결된 달걀이 다른 달걀이 깨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실증하려 했다. 그러나 달걀을 3개나 깨뜨렸건만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겔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면서 손을 달걀 위로 내밀고는 자기의 식물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달걀과 관계를 맺었다. 1분 정도 지나다 검류개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딱 멈춰버렸다. 보겔은 다시 3m쯤 뒤로 물러가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바늘을 움직이게 했다. 그것을 본 포토프와 다른 참가자들도 따라서 시도해보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인간의 피부에 전극을 갖다 댔을 때 그 피부 저항의 영향 때문에 바늘이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피부 전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개 GSR이라 줄여서 일컬는다. 그러나 식물에게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피부가 없으므로 식물에 대해 그와 같은 효과는 심리 전기 반응, 즉 PGR이라 불린다. 보겔은 PGR은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존재한다. 이 에너지는 마음의 지시에 의해 집중되었다가 그것을 방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유리나 금속뿐 아니라 어떤 물질도 뚫고 갈 수 있는 일련의 파장으로 변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소련에서는 니나 쿨라기나라는 초능력자가 나침반 위에 손을 가까이 가져감으로써 그 바늘을 움직이게 했다. 또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었다. 그것은 인고 수완이라는 비범한 감각의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배운 사이언톨로지의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신력만으로 그 대학에 가장 철저하게 차단된 쿼크 검출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다. 그 용기는 지하 깊은 곳에 액체 헬륨 저장실에 보관된 것으로서 이제까지 알려진 그 어떤 전자 스펙트럼의 파장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리학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를 그가 해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겔은 자신의 의식 상태를 적절하게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식물 실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을 집중하여 의식이 고양되었을 때 감정의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의 몸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식물과 감흥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심령적인 탐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증명할 수 없지만 야채나 과일, 견과류, 그 밖에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적절하게 식이요법을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발휘하려면 풍부한 영양이 필요하다. 정신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생물의 물질적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 보겔은
물의 이상한 특성에 관해 사색을 시작했다. 결정학자로서 그는 언제나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 대부분의 염료와 달리 얼음은 30여 가지도 넘는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갖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 방면을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은 그 결정을 보고 전혀 다른 물질을 봤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물이란 그만큼 신비로운 것이다. 보겔은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전제를 세웠다. 모든 생명체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생명력이란 어느 정도 호흡과 관계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이 온몸으로 흐르다가 손구멍을 통해 방출되면서 기력을 충전시키기 때문이다. 이 물에 관한 가정을 푸는 첫 실마리는 어떤 영매들이 신명에너지 혹은 생명에너지를 할 만한 것을 소모하는 영적 능력을 발휘한 뒤 수파운드나 몸무게가 준다는 사실이었다. 매우 민감한 측정기로 그들의 체중을 재본다면 분명히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독한 체중 감량을 실행하는 사람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분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보겔은 식물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되어 왔던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인 간단한 훈련 도구를 개발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풀어놓는 방법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은 사랑하기를 배울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우주에 굉장한 힘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 자체라는 것을 알므로써 영적, 감성적, 이성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이 생각을 이용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장치가 아니므로 사람들은 예언자나 신비주의자가 되게 하는 술수는 더욱도 아니다. 다만 어린이들을 순수하고 정직한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뿐이다. 식물에 대한 그 연구가 갖는 중요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겔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내면 속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래전에 라이 박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쌓이게 만든다. 이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신체 에너지장을 고갈시켜 마침내는 그 화학적 구조마저 바꿔버린다. 나의 식물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작은 길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다. 마르셀 보겔에 있어서는 식물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셈이다. 식물들은 메시지의 의도가 호의적인 것인지 악의적인 것인지 구분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식물의 그러한 판별력은 인간의 언어로서 나타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된 것이다. 그런 능력은 아마 모든 인간들에게도 있을 테지만 현재는 그것이 폐쇄된 것일 뿐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인간 심리학과 힌두 철학을 공부하는 두 젊은 학생 랜덜 폰티스와 로버트 스원스는 보겔의 뒤를 이어 이 미개척 땅에 들어섰다. 그들은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많은 점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IBM으로부터 밀린 현대적 장비들로 많은 발견을 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식물과의 감흥이라는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비와 자금을 후원하고 있다. 폰티스와 스원슨의 첫 발견은 한 사람이 하품을 하자 그것이 식물에게 감지되어 에너지의 파동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해낸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현상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무시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대 힌두교 경전에서 읽었던 한 대목, 하품이란 피로한 사람이 우주에 가득한 가상의 에너지인 샤크티를 받아들여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상기하여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토리텔링 오진다. 너무 재밌는데? 폰티스는 헤이워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노먼 골스타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비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전이의 이행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순한 신경체계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그 결과 폰티스는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에 있는 범과학연구재단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이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도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다. 한편 스완스는 캘리포니아의 존 F 케네디 대학에다 초심리학에 대한 지도본부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가 할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텔레파시로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약간 성경 덱스터로부터 시작된 복음, 대복음, 마가복음. 굿뉴스. 첫 번째 사도인 거지. 복음. 감. 감. 뛰어볼까? 또 뭔지가.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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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그 식물 좀 궁금하다. 계속 나오는 뭐지? 필로덴드론? 필로덴드론? 계속 걔한테만